11주차 내용인데요. 오늘 이 후반부에 살펴볼 내용, 우리 후반기에 살펴볼 내용 중에서 가장 가볍고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수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주차 내용들이 좀 무겁기도 하고 그래. 11주차는 연관규칙, 연관분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알고리즘 수업 재분반을 들으셨다면 아마 익숙하실 텐데 그때는 뭐에 포커스를 뒀냐면은 이 분석을 통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창출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고 효과적인 시간 복잡도로 연관 분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시간 복잡도와 알고리즘의 차원에서 좀 이걸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그게 아니라 연관 분석에 어떤 지표들이 존재하고 어떤 연관 규칙들을 생성해낼 수 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건지 말 그대로 알고리즘이 아닌 데이터 과학적 시선에서 이 연관 분석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관 분석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추천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연관 규칙의 분석, 이게 사실 오늘의 핵심인데 이 내용을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플릭스라는 OTT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이 작품들 중에서 내가 뭘 시청했는지 개별 고객이 시청한 내역이 고스란히 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회사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죠. 예를 들어 1번 고객의 경우에는 나는 솔로 놀면 뭐하니를 봤다고 해요. 다른 건 안 봤나 봐요. 안 봤으니까 안 적었겠지. 두 번째 고객은 나는 솔로 환승연애 3를 봤대요. 세 번째는 최강야구 놀면 뭐하니. 네 번째는 놀면 뭐하니 환승연애 3. 이렇게 몇 개의 작품들, 뭐 한 작품만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모든 작품을 다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등등이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걸 본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즉 데이터가 수백만 고객에 대해서 쫙 즐비해 있을 때 그렇게 늘어져 있을 때 환승연애 3를 본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단순한 비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 스텝 더 나아가서 환승연애 3랑 놀면 뭐하니를 같이 본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고급지게 서포트, 우리말로는 지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지한다라는 거는 뭔가 거기에 속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걸 본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 비율을 우리가 서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 단순한 지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갈 수가 있을 텐데 컨피던스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볼 거지만 이 컨피던스라는 거는 이걸 본 사람이 저것도 봤을까를 의미하겠습니다. 즉 나는 솔로를 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환승연애 3를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솔 시청자 중에서 환승연애 3를 몇 퍼센트나 봤느냐. 약간 조건부 확률의 느낌이 나는데 우린 이거를 컨피던스 신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관 분석은요. 수많은 지표들이 있을 때 그 지표를 가지고 다양한 연관 규칙을 분석하는 것. 그게 바로 연관 분석이 되겠습니다. 즉 나는 솔로의 지지도, 나는 솔로 화살표 환승연애 3의 신뢰도 이렇게 다양한 지표들을 늘여놓고 분석하는 게 연관 분석이다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추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생전 공포영화 매니아예요. 그래서 공포영화만 쫙쫙쫙쫙 봤어요. 뭐 공포영화 A, B, 소우도 보고 뭐도 보고 한 사람이 뽀로로 시즌2 이런 거를 보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미비하겠죠. 이게 결국 추천이고 그런 데 있어서 뭐가 쓰인다? 지지도, 신뢰도 이런 개념들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공포영화만 본 사람이 뽀로로 본 비율은 적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뽀로로는 추천을 안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연관 분석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지표들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오늘 다루지 않은 여러 지표들도 있습니다. 뭐 레버리지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한번 볼게요. 지지도, 우리 서포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서포트는 여러분이 조금 혼동할 수가 있어요. 왜? 표기법이 좀 다릅니다. 서포트 A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서포트 A 화살표 B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둘 다 무슨 의미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걸 포함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장 좀 켤까요? 서포트가 곧 지지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은 얘는 곧 뭐가 된다? 전체 트랜잭션 중에서 최강야구를 포함하는 트랜잭션을 의미하겠습니다. 트랜잭션이 뭐예요? 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 각각의 행위 트랜잭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행을 우리가 보통 한 데이터, 한 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관 분석에서는 한 트랜잭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서포트 최강야구는 전체 트랜잭션 대비 최강야구 포함 트랜잭션의 비율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행수를 그냥 눈으로도 셀 수 있죠. 전체 트랜잭션 수가 4라는 걸 알고 있어요. 밑에다 적을까? 4라는 걸 알고 있고요. 최강야구를 포함하는 트랜잭션은 몇 개입니까? 최강야구를 본 사람 수라는 거죠. 몇 명? 예, 2명인 것 같습니다. 4분의 2, 0.5가 바로 서포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간단한 지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상식적으로 삼척동자도 생각할 수 있는 그냥 본 사람 비율, 그게 바로 지지도 서포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헷갈릴 수 있냐, 이런 표현도 써서 그래요. 우리가 연관 분석이라는 건 풀네임으로 연관 규칙 분석이라는 건데 이 규칙은 항상 화살표 스타일로 표현이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규칙이 표현된다라는 거죠. 최강 야구를 본 사람이 환현3도 봤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 규칙의 표기법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서포트를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화살표 때문에 당혹스러우실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사실상 무엇을 의미하냐? 좌와 우, 앞과 뒤 모두를 포함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말로 길게 풀게요. 전체 트랜잭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역시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4. 한 사람이 최강 야구도 보고 환승연의 3도 봤을 그 사람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몇 명? 누구죠? 그죠? 병이지요. 세 번째 갑을병 정순이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병만 트루 최강야구 환현스를 다 봤으니까 병 한 명, 즉 4분의 1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서포트에 화살표가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둘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도는 결국 요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연관규칙 분석을 다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표를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게 결국 연관 분석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도로는 아쉬워? 그러면은 컨피던스 꺼내고, 컨피던스에 한계가 있어? 그럼 리프트를 꺼내고, 리프트에 한계가 있어? 기타 등등 꺼내고, 그게 바로 연관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추천 시스템이 됐든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상황이 됐든 간에 뭐가 궁금해요? 이걸 본 사람이 저것도 봤을까? 공포영화 본 사람이 뽀로로 시즌2도 봤을까? 이런 게 궁금한 거잖아. 그걸 우리가 컨피던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애써 풀어 쓴 거지. 결국 우리 상식적으로 조건부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컨피던스 A, B. 지금부터는 다 연관 규칙의 꼴로 표현하겠습니다. 컨피던스 A, B라는 거는 A가 등장하는 트랜잭션 가운데 전체가 아니죠. A가 등장하는 트랜잭션 가운데 B까지 등장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얘를 또 다르게 풀면 지지도에 대해서도 표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둘은 동치입니다.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결국 뭐예요? A가 등장하는 트랜잭션 수나 A에 해당하는 지지도나 결국 분모가 있냐 없냐 차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서포트 A분의 서포트 AB는 A 트랜잭션 중 B까지 등장하는 비율이다. 두 가지 방식 모두 해가지고 우리가 요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방금 전에 얘기했죠? 요거 좀 궁금하잖아. 이 규칙. 기왕 이렇게 만든 거, 요 규칙에 대해서 컨피던스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정의에 따라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최강야구 본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환승연의 3도 봤을지를 궁금해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나타내자면
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일단 4개의 전체 트랜잭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강 야구를 시청한 트랜잭션의 수를 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트루, 트루, 둘이라는 거. 갑과 병이니까 둘이죠. 환승연의 3도 시청한 사람은 방금 잘 지적해 주신 대로 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갑, 병, 둘 중 병의 비율입니다. 뭐예요? 0.5, 2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컨피던스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컨피던스의 정의에 입각했을 때 우리 살짝 비틀어서 얘기하면 뭐도 알 수 있다?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피던스는 무조건 뭐 이상 뭐 이하여야 할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어떤 데이터셋, 무슨 데이터셋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규칙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0, 1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조건부 확률이나 다름없으니까. 0에서 1 사이가 되겠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지금 진짜 국소적인 하나의 예시만 여러분께 보여드렸을 뿐이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규칙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규칙 가능하겠어? 이런 규칙도 되겠죠. 요런 규칙 가능할 거고요. 심지어 요렇게도 될 겁니다. 자, 와가 들어가서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화살표는 똑같이 한 개인데 나는 솔로와 최강야구.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환승연의 3를 본 사람 중에서 그걸 본 건 물론 나솔도 보고 최강야구도 본, 즉 셋을 다 본 사람의 비율이겠죠. 이렇게 앞과 뒤, 우리 뒤에서 앞과 뒤를 어떻게 칭하는지 영어 단어 볼 거예요. 볼 건데 앞과 뒤가 복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 연관규칙 분석에서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플러럴일 수도 있다, 여럿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컨피던스는 결국 요약하면 뭐다? 이걸 본 사람이 저것도 봤을까인데 자, 중요한 맹점이 등장합니다. 이게 완벽한 지표였으면 연관분석 수업이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자, 컨피던스까지만 추출하면 돼요. 가 아니지요.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건데 어떤 한계가 있느냐? 자, 높은 컨피던스를 갖는 규칙이 좋은 규칙이긴 하겠지만 그 모든 게 반드시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데이터셋과는 무관하게 이런 연관 규칙을 여러분께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어떤 연관 규칙? 자, 이 몇 학번을 해볼까요? 우리 수업에서 4학년이니까 대충 20학번으로 해볼까요? 자, 요런 기괴한 규칙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학번 입학이 앞이고 기대 수명 300세 미만이 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 컨피던스 얼마예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얼마? 자, 1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예. 기대 수명이 301세부터인 분 한번. 예. 없을 겁니다. 자, 재미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얘는 1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컨피던스가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아니 1이라면은 그만큼 중요한 규칙이 없겠지. 즉 끝장나게 컨피던스 비율이 컨피던스 값이 높은 거니까 얘가 중요한 규칙이다. 우리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사실 얘였더라도 1이고요. 얘였더라도 1이고요. 얘였더라도 1이고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냐? 이 뒤에가 당연히 모두에게 들이닥치는 일이기 때문에 A 화살표 B라고 했을 때 이 뒤쪽에 해당하는 사건인 B가 너무 확률이 높은 사실상 100% 터지는 일이기 때문에 컨피던스가 앞에와 관계없이 크기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뒷놈의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컨피던스를 뻥 튀기 시켜버린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바가 있어요. 새 지표라는 게 있겠습니다. 뭔진 몰라. 새 지표는 이 컨피던스의 한계점, 이 맹점을 극복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새로운 지표는
얘 자체의 확률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 즉 얘가 100%로 터지는 사건이다. 그러면 우리 너무 값이 크니까 조정해 주려면 보통 뭐 하죠? 사칙연산 중에 나누잖아. 그래서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세 지표가 뭘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컨피던스 값에다가 이 뒷사건의 비율을 나눔으로써 아 이게 희귀한데도 컨피던스가 높은 건지 아니면 누구나 100% 이거기 때문에 높은 건지 그걸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뒷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상도, 영어로는 리프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리프트는 그대로입니다. 방금 봤던 이 컨피던스 A, B에서 서포트 B, B의 비율, B의 확률이 즉 서포트 B잖아요. 얘를 그대로 나눈 거예요. 아하, 그러면은 내가 진짜 기대 수명 300세 미만 같은 되도 않는 사건 때문에 컨피던스가 뻥튀기 될 일은 좀 막을 수 있겠군. 비록 컨피던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의한 지표이기 때문에 얘가 변화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리프트 값까지 함께 놓고 보면은 뻥튀기 된 거 아닌 거 내가 눈으로 분간할 수는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냐? 라고 얘기했죠. 근데 얘를 우리가 서포트 형식으로 좀 세련되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앞선 슬라이드에서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 얘는 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아주 아날로그하게 분수를 써볼게요. 자, 우리가 컨피던스 A, B는 A 전체 중에 A, B 모두 가지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걸 오직 서포트, 오직 지지도에 대해서만 풀자면 이런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A의 지지도 분의 A, B 모두를 가지는 지지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였어요? 이 B가 허무맹랑하게 높은 지지도를 보이는 사건이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가중치를 나눠버린다. 즉 서포트 B를 나누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얘가 곧 리프트 AB가 된다라는 건데 이 식을 잘 볼게요. 자, 리프트 AB를 우리가 수식으로 정의를 잘 했습니다. 그러면 연관 규칙은 항상 이 앞뒤가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리프트 BA 또 계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칭성 때문에 BA를 매번 이렇게 손으로 계산할 필요 없이 BA 순서만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뭐다? 그대로 BA 순서를 바꾸는데 서포트 B, 서포트 A나 거기서 거기죠. 얘는 놔둘게요. 얘만 바뀔 텐데 우리 서포트에 화살표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화살표에 진짜 의미를 가진다고는 안 했어요. 얘는 곧 뭐다? A, B 모두를 포함하는 트랜잭션 비율이었죠. 즉 뭐냐면 제가 얘를 가라고 하고 얘의 분자를 나라고 했을 때 가랑 나가 같다라는 겁니다. 분모도 같고 분자도 같아. 리프트 AB랑 리프트 BA는 같다라는 거예요. 얘는 정의상 그렇다라는 거고 우리는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뭐 떴네요. 방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A에서 B로 가는 연관규칙이나 B에서 A로 가는 연관규칙이나 방향성은 없다. 둘은 같은 값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가지고 노름하는 게 결국 연관 분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규칙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 봤는데 리프트가 낫네? 그럼 버려. 내가 이 규칙 한번 시도해봤는데 내 예상보다 컨피던스가 높네? 그럼 이거 가지고 분석해보고 그걸 반복하는 게 결국 연관규칙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그 분석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 그걸 해석하는 건 분석가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의 데이터셋을 분석하냐 또 여러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규칙
똑같은 리프트 값이라 하더라도 부여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마치 누구는 R 스퀘어가 0.7인 거 보고 박수를, 기립박수를 치는데 누구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의미 부여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결과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까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트에는 결국 BA나 AB나 값이 같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파이썬으로도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이 코드는 작성할 시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먼저 드리고 같이 작성을 할게요. 맨 위에 보시면 우리가 이번 수업 통틀어서 안 쓰던 게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자주 쓰던 사이킨런에 이 연관규칙을 생성하는 알고리즘, 라이브러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킨런 대신 뭘 쓰냐? MLXTND라는 외부 모듈을 불러와서 쓸 겁니다. 얘는 외부에서 불러오기 때문에 인스톨 과정을 거쳐야 되고 다시 말해서 이미 아시겠지만 요 한 줄, 맨 위 첫 줄만 따로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얘를 매번 똑같은 셀에다 작성하시면 매번 인스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따로 저 한 줄만 작성 좀 이따 같이 해볼 거고요. 그 뒤에 판다스 불러오고 어프라이어리, 어소시에이션 룰즈 등등이 등장하는데 오늘 안 본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어프라이어리라는 거를 제가 언급을 안 드렸는데 여기서 불러와요. 이게 뭐냐면은 제 알고리즘 수업 들었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관 규칙들의 지표들을 정의했잖아요. A, B의 리프트, A, B, C의 신뢰도 이런 거 다 우리 계산할 수 있어.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규칙에는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겁니다. 당장 얘만 봐봐요. 얘만 보더라도 제가 새로운 규칙을 마구잡이로 찍어내 볼까요? 규칙 하나죠. 규칙 하나. 또 규칙 하나. 또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지금 꼴랑 4프로그램밖에 4열밖에 없는데도 규칙을 제가 진짜 극히 일부만 적은 거예요. 경우의 수 계산했을 때 너무 많은 규칙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수많은 규칙들, 여러분 실제 넷플릭스의 작품이 얼마나 많아요? 항상 우리 작품만 돌려보다가 뭐 안 보고 끝내지 않습니까? 항상 OTT가. 그런 것처럼 작품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몽땅 다 경우의 수 하나로 취급을 해서 규칙을 만들면 의미가 없다. 연산량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잘 알려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규칙들을 컷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때 유용하게 쓰이는 게 우리 수업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담으로 우리 수업 범위는 아니지만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일단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집합을 생각을 합니다. 집합을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작게 출발을 해요. 즉 나는 솔로 하나, 집합의 크기가 1이죠. 최강야구 하나, 집합의 크기가 1입니다.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을 거쳐가면서 지들끼리 합칩니다. 합쳐요. 그래서 나는 솔로 최강야구가 합쳐지고 최강야구 놀면 뭐하니가 합쳐지고 그러면 집합의 크기가 1, 2, 3, 4 점점점 커질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 너무 쓸모없는 낮은 지지도를 가지는 거는 컷한다라는 겁니다. 합쳤는데 그걸 다 같이 본 사람이 수가 너무 적네? 그러면 카트. 이렇게 카트하는 게 마치 뭐랑 같아요? 가지치기와 같기 때문에 연산량을 크게 줄여준다라는 게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이에요. 몰라도 됩니다. 우리 분반에서는. 자,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건 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첨부를 아마 해드렸을 거예요. 이 압축 파일에 보시면 콘플릭스.csv에다가 제가 방금 봤던 그 표를 그대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리절트를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리절트고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에 리절트 2가 있거든요. 얘가 연동됩니다. 다시 말해서 리절트를 보고 그 리절트 본 값을 기초해서 리절트 2를 얻을 수 있겠는데 여기서부터는 우리 같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파이썬 개발 환경 또는 콜앱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켜도록 하죠. 예, 첨부가 아마 됐을 텐데, 그죠? 자, 데이터 두 개를 넣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된 셀에다가 MLX TND 설치부터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L입니다. 설치하는데 대략 한 30초 안쪽으로 아마 걸릴 겁니다. 많이 걸리진 않고요. 예, 저는 이미 깔았기 때문에 별로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군요. 자, 여러분 설치하시는 동안 밑에 코드를 바로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판나스 불러오는 건 이제 익숙하죠. MLX-TND 설치됐다는 가정하에 frequent patterns. 우리가 결국 이렇게 연관 규칙들을 커트해내는 거는 잘 보이는, 자주 등장하는 패턴을 식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requent patterns에서 뭘 가져온다? 어프라이어리를 가져오고요. 똑같은 데에서 복붙해도 될 것 같다. 똑같은 데에서 association rules도 가져오겠습니다. 이 둘이 수행하는 기능이 좀 다르거든요. 그 어떻게 다른지는 이 두 셀, 요 셀이랑 요 뒤에 셀 실행해 보면서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f는 pb.readcs. csv가 되겠고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는 솔로부터 환승연의 3까지 이렇게 true, false 형태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실제로 마주하는, 예를 들어 오늘 수업을 듣고 뭐 챌린지를 연관 분석 쪽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실물 데이터셋을 여셨을 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이터셋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MLX-TND를 이용해서 연관 분석하기 딱 좋게 가공한 거예요. 즉 요런 꼴로 가공을 따로 한 거고, 실물 데이터는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이렇게 안 돼 있고 고객 1이 뭐 봤는지, 고객 2가 뭐 봤는지 그런 식으로 나타내질 수도 있겠죠. 그래봤자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썬 기초문법을 이용해서 얘로 변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MLX-TND를 이용해서 연관 분석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변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 꼴, 즉 열들이 존재하고 각 트랜잭션별로 true, false 값이 결측 없이 존재하는 요게 우리가 지금 보는 기본 꼴, 연관 분석의 기본 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가공해 드렸지만 아마 실물 데이터를 만지실 땐 여러분이 가공을 하셔야 할 겁니다. 자, df를 원래대로 돌아가서 닫고요. 리절트 이꼴 어프라이어리 해보도록 하죠. 뭐가 들어간다? 잠깐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df min support는 0.5. 이게 뭔 소리인지 잘 감이 안 오는데 일단 적을게요. use 콜 네임즈는 true가 될 텐데 use 콜 네임즈는 말 그대로 출력 형태를 보정하기 위한 겁니다. 콜 네임즈, 10명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콜 네임즈를 true 값으로 넣은 거고요. min support가 사실 진짜 핵심 오브 핵심이거든요. 이게 뭔 소리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4개의 프로밖에 없는데도 연관 규칙을 진짜 많이 찍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프로가 막 10개, 20개만 되더라도 우리가 규칙이 너무 많아서 연산량이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당히 커트해야 한다. 몸집이 작은 놈은 적당히 보내야 한다라는 건데 그 기준을 보통 뭐로 잡냐?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에서는 min support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계속해서 규칙을 찾다가 야, 이 규칙은 50% 이상도 등장하지 않는데 왜 하냐?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규칙은 빼버린다라는 겁니다. 즉 굉장히 많은 수십 개, 수백 개의 규칙들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출력되는 거는 오직 무슨 집합밖에 없다? 지지도가 50% 이상인 집합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첫 번째 결과, 어프라이어리의 결과만 보라고 했기 때문에 연관 규칙에 대한 결과는 없어요. 진짜 순수하게 지지도가 0.5 이상인 집합만 나올 겁니다. 살짝 스포가 되긴 한데 돌려볼 거고요.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규칙 여러 개 만들어서 그 규칙들마다 리프트가 뭐고 컨피던스가 얼마고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건 뒤에 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지도가 높은 집합들, 지지도가 스레시홀드 이상인 집합들만 나온다라는 겁니다. 결과 한번 볼까요? 이쯤이면 다 작성을 하셨을 것 같으니까 이 어프라이어리까지만 하고 리절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나오죠. 리절트를 안 봤으니까.
자, 리절트를 봤을 때 마치 거짓말처럼 서포트가 0.5 이상인 친구들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0.5로 스레시홀드, 리밋을 걸어버렸으니까. 0.5 나는 솔로라는 거는 무슨 의미겠어요? 전체 트랜잭션 4명 중에서 낫솔 본 사람이 0.5다라는 겁니다. 자, 처음 연관 분석을 마주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오직 낫솔 하나만 시청한 사람이 절반이구나. 그건 아닙니다. 얘는 무슨 의미냐면 자기가 시청한 프로그램 집합에 낫솔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50%라는 겁니다. 즉, 낫솔을 받고 다른 걸 봤을지 안 봤을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낫솔을 시청하셨습니까? 예, 예스라고 답한 사람이 절반이다라는 겁니다. 얘를 포함한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최강야구 시청자 50%고요. 놀면 뭐하니 시청자 50%고 환승연애를 좀 많이 봤네요. 75%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다? 낫솔 최강야구. 그거 말고 더 봤을 수도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낫솔 최강야구를 다 본 사람이 50%다. 여기서 카트. 진짜 사실 집합이 많을 수 있는데 뭐 때문에 됐다? 0.5 이 스레시홀드 때문에 주요 집합 5개만 딱 잘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야 이거 뭐 아이템 셋이 너무 적은데? 뭐야 이게? 아이템 셋을 더 많이 늘려서 보고 싶어. 그러면은 뭐 하시면 됩니까? 0.5를 뭘로 바꿔볼까요? 더 많은 아이템 셋을 보고 싶습니다. 0.5를 뭘로 바꿀까요? 0.25 좋습니다. 0도 한번 해볼게요. 예, 0.25. 아이고, 근데 잠시만요. 네.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예, 등장을 하는군요. 0.25에 해당하는 다양한 아이템 셋들이 등장을 합니다. 낫솔 놀면 뭐하니 다 본 사람이 의외로 25%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 중에 25%는 아니겠지만. 낫솔 환연 다 본 사람이 25%다라는 거고 등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나왔던 대로 아예 0.00, 0.0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스레시홀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건데 이렇게는 넣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설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미세한 값, 즉 0.001 정도라면 사실 트랜잭션 수 전체, 분모 전체가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가 곧 0이잖아요. 이렇게 설정을 하면 사실상 모든 아이템 셋을 다 뽑아내라는 거다. 참고로 어차피 넷이기 때문에 0.25 이하로 설정하면 다 결과는 똑같겠습니다. 모든 아이템 셋이 다 나오겠다라는 거고요. 결국 뭐다? 지금이야 내 프로밖에 없고 데이터가 너무 쬐깐하니까 다 봐도 되겠지만 이게 점점 데이터셋이 커지면 커져서 넷플릭스 정도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 스레시홀드를 아주 신중하게 설정해야겠구나라는 걸 포착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양면성이 있어요. 이거를 적당히 0.5, 0.6 정도로 높이잖아요. 그러면 허들이 세지기 때문에 연산이 상당히 빨라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라이어리를 제가 막 면밀하게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이게 스레시홀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지치기가 빡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쳇말로 빡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산량이 정말 크게 줄어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러면 좀 억울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볼 사람들은 보는 약간 히든 골프로 이런 느낌인데 요 스레시홀드에 걸리는 바람에 아예 아이템 셋 자체에서 배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템 셋 자체에서 배제가 된다라는 건 앞으로의 규칙에서도 배제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걸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아이템 셋이 존재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뭐다? 역시 분석가 나름대로 잘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0.5도 해보고 2호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자, 우리 리절트를 하나만 봤습니다. 사실 조금 시시해요. 왜? 규칙을 안 봤거든요. 규칙을 보려면은 리절트가 저장돼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위에 제가 워낙 중요해서 적어드렸어요. 어프라이어리, 즉 서포트가 일정 수준 이상인 아이템 셋들이 이미 리절트에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 상태에서 뭐를 때린다? 어소시에이션 룰즈. 우리말로 하면은 연관 규칙이죠. 연관 규칙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리절트를 집어넣고 매트릭이랑 민 스레시홀드 중에서 민 스레시홀드는 좀 이해가 가요. 얘도 뭐 또 커트라인 설정하나 보네. 근데 저 매트릭이 뭘까 하니까 반드시 서포트로 스레시홀드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즉 규칙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템 셋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 낫솔, 최강야구, 놀면 뭐하니, 환연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을 때 얘들끼리 짝짝꿍 붙이면 뭐예요?
그게 연관규칙이죠. 낫솔, 화살표, 최강야구. 규칙 하나 만들었어요. 최강야구, 화살표, 놀면 뭐하니. 규칙 하나 뚝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규칙들을 만들 수 있는데 거기서도 컷하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뭘 기준으로 컷한 거야? 야, 신뢰도가 2분의 1도 안 되면은 이걸 본 사람이 저것도 봤을 확률이 반도 안 된다는 건데 그게 규칙이냐? 예, 규칙 비하 발언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트릭을 잡아서 반드시 서포트일 필요가 없다라는 게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반드시 서포트일 필요가 없지만 매트릭을 잡아서 그게 저만큼도 안 된다면 규칙으로 출력도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리절트가 돌아가 있었어야 합니다. 리절트를 여러분이 봤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리절트 2를 만든다. 뭐? 어소시에이션 룰즈 가지고. 출력문은 좀 지울게요. 리절트를 가지고 어소시에이션 룰즈를 때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봐보기 싫어. 나는 야, 그래도 신뢰도가 중요한 지표인데 얘가 최소한 0.5는 돼야 되지 않겠니? 라고 조건을 달아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리절트 2를 만들기만 해서 쓰겠습니까? 눈으로 봐야겠죠. 결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이핑할 시간 잠깐만 드리고.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리절트가 우리가 중간중간 좀 바뀌었어요. 제가 질문 드리면서 0.5였다가 0.25였다가 0.001로 바꿨지요. 그래서 우리 원본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0.5로 회귀시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절트를 0.5로 다시 돌려놓을게요. 그 상태에서 리절트 2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규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에 첨부해드린 캡처는 요 0.5, 0.5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즉, 서포트 0.5를 하한으로 해서 어프라이어리 세트 뽑고 그 어프라이어리 셋에 대해서 규칙을 컨피던스 0.5를 기준으로 해서 뽑았더니 딱 두 개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분석가가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서포트 0.5 아이템 셋, 컨피던스 0.5 규칙이라는 내 대전제 하에서는 다른 규칙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 두 개가 전부니까. 잘린 게 아니에요. 이 두 개가 전부니까 이 두 규칙 정도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어떤 규칙이 중요하냐면요. 낯설 본 사람이 최강 야구도 많이 봤대요. 그 많이는 구체적으로 얼마냐면은 보이십니까? 컨피던스가 1이라고 돼 있죠. 낯설 본 모든 사람은 최강 야구를 봤대요. 소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최강 야구 나는 솔로 지금 보시면 엔티시던트 컨시퀀트라고 돼 있는데 이 방향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얘가 앞조건 컨시퀀트가 영단어 그대로 뒷조건이에요. 즉 화살표를 왼에서 오른으로 방향으로 가도록 설정을 하셨을 때 마찬가지로 최강 야구 본 사람이 낯설도 본 비율이 컨피던스로 100%가 봤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얘는 공교롭게도 우리 데이터셋이 워낙 작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똑같이 나와버렸어요. 앞에 서포트, 뒤에 서포트, 전체 서포트, 컨피던스 리프트 다 똑같이 이렇게 규칙을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4x4 매트릭스에서 규칙을 꼴랑 두 개 얻는 게 말이 되냐? 난 이게 싫다! 라고 하는 분들은 뭐부터 고쳐야 되겠습니까? 어프라이어리부터 작은 값으로 바꿔서 리절트를 사이즈를 왕창 키우겠습니다. 야, 그래 사람이 이렇게 좀 사람 많은 물에서 있어야지. 뭐 하는 거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리절트 2를 때리는데 여기에서도 되도록 많은 규칙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것들도 스레시홀드를 최대한 바닥에 가깝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 다시 볼까요? 여러분 제가 드린 데이터셋만으로도 24개의 규칙이 최소한 나올 수가 있다. 최대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뭘 가지고 해석할 수 있겠어? 우리가 배운 서포트, 컨피던스, 리프트 가지고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좀 복수인 게 어려우니까 복수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살짝 축소해 드릴게요. 10명이 안 보여서. 자, 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상으로 12번 행인 것 같습니다. 엔티시던트가 나는 솔로 엔드 최강야구입니다. 즉 뭐냐면은 나솔 최강야구 다 본 사람이 놀면 뭐하니도 봤을 확률은 뭐다? 컨피던스를 봐야 될 텐데 그 값이 0.5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놀면 뭐하니의 지지도 얘 자체가 높아가지고 뻥튀기 된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뭐까지 제시해 주는 게 좋겠어요? 리프트, 향상도가까지 제시해 주는 게 좋겠죠. 야 이거 향상도 1이니까 무시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내릴 수 있겠다. 이게 연관 규칙의 분석의 실사례였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없다면 저희는 10분 쉬었다가 4시 1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잊지 말고 출석 확인 진행해 주세요. 저희는 4시 1분에 뵙겠습니다. 자, 저희 남은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연관규칙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썼던 사이킨런과는 다른 MLX-TND 예를 이용해서 어프라이어리, 어소시에이션 룰즈 두 개를 불러오는 게 핵심이었죠. 어프라이어리는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 이 지지도 밑은 컷해서 모든 아이템셋을 생성하는 그게 바로 어프라이어리의 의미였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어소시에이션 룰즈를 때릴 수 있다. 아, 이 5개 아이템셋이 살아남았어? 얘들이 지지도가 미니멈 이상이야? 그러면 얘들 가지고 쿵짝쿵짝 규칙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낫솔, 화살표, 최강야구와 같이 말이지. 그렇게 어소시에이션 룰즈를 만들었을 때 그 결과가 표시된다. 얘들도 커트를 할 수 있는데 커트의 기준은 매트릭에 들어가고 커트의 값은 스레시홀드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관규칙 해석까지 간략하게 해보았습니다. 자, 엑서사이즈 1을 풀 기회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csv를 제가 올려드렸을 거예요. 인기 게임 리그 오브 아남에 이런 7가지 캐릭터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예, 굉장한 것들만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임의로 20회의 게임을 조사해서 매 게임마다 어떤 캐릭터들이 선택되는지 리그.csv에 기록을 했다라고 할게요.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2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하나 세라는 게 아니겠죠? 파이썬 코드 활용하라는 문제겠습니다. 3가지 캐릭터를 고르되 지지도가 40% 이상인 조합, 서포트 얘기하는 거겠죠? 0.4 이상인 조합을 구성하려고 하면 선택해야 할 캐릭터는 뭘까요? 두 번째, 블리츠크랭크가 선택된 팀에서 제드도 함께 선택되었을 확률, 얘는 컨피던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2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좀 이따 같이 한번 풀어보죠. 파일이 이상하거나 뭔가 안 작동하거나 말씀해주세요. 둘 다 정답이 있는 문항입니다. 뭔가 내가 아무리 코드를 돌려도 안 나온다 하면 파라미터 등을 잘못 설정한 게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csv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팀5부터 마지막 열에 이르기까지 false, true 등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총 20개의 경기 데이터를 수집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봤던 거랑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풀 수 있냐? 불필요한 건 좀 날릴게요. 자, 어차피 MLX-TND는 이미 깔았으니까 패스하고 임포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고 했을 때 자, 판다스 불러오고 등등 불러온 상태에서 우리가 CSV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리그.csv인 것 같아요. 자, 그 상태에서 df 한 번만 더 확인하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예. 각각의 열들이 존재하고 0번 게임에서 누가 등장했는지 true, false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0번 게임에서는 야스오, 베인, 리븐, 유미 이렇게 한 팀이 됐다라는 게 데이터셋에 드러나 있지요. 그게 총 20개 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완전 꼴은 딱 맞는 형태야. 어프라이어리랑 어소시에이션 룰즈를 MLX-TND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열들이 있고 각 행이 트랜잭션 역할을 해서 true, false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그런 형태에서 별측치 하나 없이 그래서 얘를 바로 뭐 때리면 된다? 리절트 때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자, 근데 df에다가 min 서포트를 뭘로 설정할지 요 정도가 관건이 될 텐데 우리 일단 문제부터 보세요. 뭐예요? 지지도가 40% 이상인 조합을 구성하려고 하잖아. 3가지를 고르든 4가지를 고르든 5가지를 고르든 어쨌든 아이템 셋을 찾아야 된다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뭐일 뿐이다? 지지도가 40% 이상이어야 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거 누가 봐도 스레시홀드 0.4로 설정하는 문제가 되겠네. 물론
0.01 같은 아주 미세한 값을 설정해서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찾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좀 더 빨리 하려면 0.4를 커트라인으로 하면 이 세 가지 캐릭터 조합이 바로 짠 튀어나올 것 같아. 결과 볼까요? 리절트를 출력까지 해줘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세 개의 캐릭터를 선택하되 지지도가 40% 이상인, 바꾸어 말하자면 8경기 이상 등판한 그 세 개의 캐릭터 조합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캐릭터가 세 개인 조합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얘는 하나, 얘는 하나, 얘는 하나, 얘 두 개, 두 개. 캐릭터가 셋인 조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요거. 유미, 베인, 히모. 엄청나군요. 예, 이런 조합이 40%딱 커트라인에 걸리는 지지도로 원하는 1번 문제의 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2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블리츠크랭크가 선택된 팀에서 제드도 함께 선택되었을 확률부터는 어프라이어리 혼자의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블리츠크랭크가 선택된 상태에서 화살표 띠띠띠 제드 의 컨피던스를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소시에이션 룰즈까지 때려야 될 것 같다. 그럼 때려 볼게요. 위에 코드 어차피 우리 그대로 있잖아. 자, 이 상태에서 리절트2를 곧바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절트는 이미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컨피던스가 0.01 이상이라는 거는 사실상 모든 규칙 다 꺼내와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돌리기 전에 유의할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돌렸을 때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블리츠크랭크 화살표 Z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안 나올 수도 있을까? 여기서 커트당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했는데 규칙이 어딨어? 안 보이네? 하는 경우에는 이 위에 리절트의 스레시홀드를 조정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돌려볼까요? 블리츠크랭크를 선택한 팀에서 제드도 선택했을 확률인데 다행히 있네요. 40%를 넘은 것 같습니다. 블리츠크랭크를 선택한 팀에서 제드도 선택했을 확률. 명심해야 될 거 말씀을 드렸죠. only 블리츠크랭크라는 얘기 아니고요. only 제드라는 게 아닙니다. 얘가 있을 때 얘도 있을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건 뭐? 서포트 컨피던스 리프트 중에 컨피던스라고요. 컨피던스 어디 있어? 여기 있나요? 내려가 봤을 때 0.642857 대략 64%가 2번 소문항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있을까요? 자, 결국 데이터셋을 잘 가공만 해 놓았다면, 결측 없이 잘 가공해 놓았다면 여러분이 이런 다양한 연관규칙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쫙 뽑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분석과 나름대로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다가 오늘 수업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본질적인 건 다 본 건데요. 한 내용, 아주 짧은 내용 하나만 더 떼고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시퀀스 마이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블리츠크랭크니, 제드니, 아니면 앞에서 봤던 최강야구니 뭐니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냐면 시점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나요? 방금 전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 판에 그게 나왔다라는 얘기지 어떤 게임이 어떤 게임보다 먼저 이루어졌다. 타임스탬프 관련 얘기는 전혀 없잖아요. 앞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콤플릭스에서도 이 고객의 특정 시점 시청 내역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고객의 시청 내역, 이 고객의 시청 내역, 저 고객의 시청 내역 일 뿐이지 얘가 시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시간축을 도입해야 하는 경우가 분명 존재한다. 적잖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객체를 생각해 볼게요. A라는 객체가 1시기, 2시기, 3시기가 있습니다. 각각 어느 시기인지는 우리가 부여하기 나름이겠죠. 근데 1시기, 가장 앞선 시기에서는 1번 사건과 2번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같은 시점입니다. 1번이라는 같은 시점에서 A는 1, 2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A는 또 다른 시점, 1보다는 뒤 시점입니다. 1보다는 뒤 시점에서 2, 3, 4 사건을 겪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객체, 똑같은 고객이라 하더라도 시점에 따라서 이벤트가 달라지는 경우가 분명 벌어진다라고요. 우리 그거 고려 안 할 거야?
그걸 고려하는 방법이 바로 시퀀스 마이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시퀀스의 표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살펴볼게요. 이 시퀀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벤트의 발생 순서를 나타낸 겁니다. 자, A에다가 우리가 시선을 쏟아볼까요? A는 어떤 식으로 이벤트가 벌어졌냐면 1, 2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습니다. 1, 2가 한 방에 터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방에 터졌다라는 의미에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1, 2 이렇게 담백하게 쓰면은 얘가 한 시점에서 동시에 터졌다라는 걸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노테이션은 다릅니다만 저희 수업에서는 요 중괄호, 주름진 중괄호를 이용해서 한 시점의 이벤트를 몰아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뒷시점, 정확히 언제인지 몰라도 분명 1 타임스탬프보단 뒤에요. 2 타임스탬프에서 뭐가 벌어졌냐? 2, 3, 4가 동시에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아주 실용적인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인 겁니다. 월요일에는 붕어빵 사 먹고 음료수 사 먹었고, 화요일에는 붕어빵은 안 사 먹었는데 음료수 사 먹고 뭐 학용품 사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그냥 이벤트화했다일 뿐이에요. 2, 3, 4가 동시에 일어났다. 그럼 3, 수요일에는 2, 4, 5가 동시에 일어났다. 자, 이게 지금 한 객체의 시퀀스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한 객체가 요런 시퀀스를 겪었다를 묶도록 하겠습니다. 묶는 건 당연히 또 다른 괄호로 묶어야겠죠. 꺽쇠로 한번 묶어볼게요. 우리 수업 기준으로. 꺽쇠로 묶었을 때 얘가 곧 뭐가 된다? A의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는 진짜 이거를 형태만 달리해서 표현한 거죠. 우리가 궁금한 건 사실 시퀀스보다는 서브 시퀀스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게 뭐예요? 데이터가 쫙 있을 때 그중 일부를 가지고 막 짝대기 긋고 그러잖아. 나는 솔로 짝대기 뭐 환승연애 이런 식으로 긋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전체 시퀀스에서도 부분 시퀀스, 다시 말해 서브 시퀀스가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적당히 한번 뽑아 볼게요. 어떻게 뽑아 볼 거냐? 자, 이렇게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지금 3개의 타임 스탬프가 있었는데 얘를 A라고 할게요. A의 한 서브 시퀀스를 이렇게 뽑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1, 2, 3 타임 스탬프는 그대로 안고 갔네. 타임 스탬프 중 일부를 빼먹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타임 스탬프 3개를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냥 일기 하루 안 쓴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타임 스탬프 일부를 빼먹어도 되지만 여긴 편의상 다 넣었어요. 1 타임 스탬프에서 우리가 모든 사건이 다 벌어졌지만 1번, 2번이 다 벌어졌지만 그걸 다 기록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일기를 썼지만 몇몇 내용을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 2 중에서 일부를 선택했습니다. 이를테면 2. 2, 3, 4 중에서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이를테면 2, 4. 2, 4, 5 중에서 4, 5만 선택했다. 마치 부분 집합을 솎아내듯이 시퀀스를 솎아내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서브 시퀀스를 뽑아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얘는 A의 서브 시퀀스가 되는 거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의 관점에서 보자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2를 겪은 사람은 이후에 2, 4도 겪었고 그 이후에 4, 5도 겪었다. 적어도 A는 그러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궁금하겠어요? 이거의 지지도가 궁금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서브 시퀀스를 막 예를 들어서 진짜 막 쓸게요. 진짜 막 썼습니다. 자, 타임 스탬프도 2개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타임 스탬프 2개인데 얘는 무슨 의미냐면 또 꺽쇠 쓰면은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후 시점에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기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시점인지 몰라요. 근데 그때 3을 겪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이후 시점, 이후에 한 시점에서 1, 4를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바로 여러 서브 시퀀스 중 하나가 되겠다라는 거고 얘의 뭐가 궁금하겠어요. 이렇게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궁금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퀀스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다? 서포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린 이걸 S 시퀀스, S 서브 시퀀스라고 말합니다. 즉, 서브 시퀀스를 아무거나 생각해서 걔의 지지도가 몇 퍼다. 예를 들어 이게 25%라고 쳐봐. 그러면 내가 데이터 인사이트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어? 3을 겪은 적 있는 사람이 나중에 1, 4도 겪을 확률이 25%다. 라고 얘기하는 거 틀린 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브 시퀀스의 지지도를 뽑아내는 게 이 시퀀스 마이닝의 주 과제 중 하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복잡한 리프트 개념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이 지지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예시 형태로 나타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크린 좀 올려볼까요? 질문이 딱 이렇게 커트가 되어 있네. 지지도 S 2, 2, 3의 값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A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객체, 즉 고객이 지금 5이잖아요. A, B, C, D, E. A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A가 꺽쇠랑 중괄호 다 있는 거 조심하세요. 얘를 서브 시퀀스로 가지냐? 중요하니까 물음표를 크게 썼어요. A가 얘를 서브 시퀀스로 가지냐라는 물음을 똑같이 누구한테 던질 수 있어? B, C, D, E한테 다 던질 수 있어. 자, 그러면은 OXXOX 이런 식으로 비율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OXXOX이 된다. 그러면 이 지지도 S2,23의 값은 뭐가 된다? 몇일까요? 지지도니까 비율 같은데 몇 퍼센트일까요? 40% 또는 0.4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서브 시퀀스의 지지도를 포착하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석을 하는 게 시퀀스 마이닝이다라는 건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보겠습니다. 자, A가 2와 2, 3. 얘를 서브 시퀀스로 가지냐라는 건데 이 말인즉슨 곱상하게 풀었으면 뭐가 돼요? 어느 시점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어느 시점에서 2를 겪었고 반드시 2만 겪었을 필요는 없습니다. 2를 겪었고 그 이후에 어떤 한 시점 또 다른 한 시점에서 2, 3을 겪었냐? 그렇다면 얘는 서브 시퀀스가 맞고요. 아니면은 거짓말인 겁니다. 자, 볼게요. 이거 O일까 X일까? A는 지금 3개입니다. 요 3개. 자, 2를 겪은 시점이 참 많아요. 일단 1번을 가정해 볼게. 요 시점이 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타임 스탬프니까 TS라고 하겠습니다. TS1을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참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TS2거나 TS3면 되는 거죠. TS2에서 2, 3을 겪었나요? 끝나버렸네. 2, 3을 겪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얘로 인해서 참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우고 참이라고 쓸게요. 자, B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B로 갈게요. B는 얘가 될 것 같습니다. 얘는 타임스탬프가 2개밖에 없으니까 여러 경우를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 자, 근데 이미 끝난 것 같아요. 타임스탬프가 2개인데 쟤를 서브 시퀀스로 가진다라는 거는 2를 찍고 2, 3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미 2를 겪은 적이 없어요. 그럼 뭐다? 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C에 대해서, D에 대해서, E에 대해서 똑같은 짓 할 수 있겠죠? 연습 삼아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2를 겪은 날이 일단 요 날인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언젠가 2, 3 겪은 날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고 D를 볼까요? D는 2를 요때 겪었어요. 2, 3을 요때 후에 겪었죠. 즉 얘는 맞는 말. 2를 볼까요? 2는 자, 지우개가 먹고 있네. 잠시만요. 예. 예, 여러분 강의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 밑이 4, 5입니다. 즉 2, 3이 등장하는 타임스탬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X, 지지율 얼마? 지지도가 0.6이다라는 겁니다. 0.6이냐 몇이냐, 뭐 1이냐, 1에 가깝냐, 0에 가깝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3, 5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분석할 수 있겠죠. 얘도 한번 지우고 해볼까? 칸막이는 놔둘게요.
자, A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A, B, C, D 적을게요. A가 얘를 서브 시퀀스로 갔냐라고 묻는 건데 3과 5를 가지는지 3 여기 있고 5 여기 있네요. 그야말로 정의에 부합한다라는 거고요. B의 경우에는 3과 5를 가지냐 3, 5 가지는군요. C도 3과 5를 순차적으로 가지냐 3 여기 있는데 5가 간신히 여기 있네요. D도 그렇냐? 3이 여기에야 등장하는데 이 뒷스탬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는 3과 5를 마지막 둘째 줄과 마지막 줄에 가지겠습니다. 즉 얘는 지지도가 0.8이다. 그러면 얘도 역시 수많은 서브 시퀀스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이벤트들의 종류를 쫙 줄 세운 다음에 서브 시퀀스를 여러 스탬프에 걸쳐가지고 이리저리 뽑을 수 있겠죠. 그럼 걔들 중에서 지지도가 높거나 굉장히 낮은 것들을 솎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석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언젠가 한 번,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도 언젠가 한 번 붕어빵 먹은 사람은 그 훗날 언젠가 반드시 학용품 사더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그게 바로 시퀀스 마이닝. 그리고 그 시퀀스 마이닝은 서브 시퀀스의 지지도를 이용해서 주로 수행한다. 라는 게 오늘 드릴 마지막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없으면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다음 주가 그 석탑대동제 축제 기간 맞나요? 맞나요? 예, 자료구조 수업 때도 맞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싶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맞는 것 같아서 저희 다음 주 수업의 경우에는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2주 차인데요. 12주 차 영상이 대신 올라가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겠습니다. 각자 편한 시간대에 편한 장소에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저희 캠퍼스에서는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